예, 모두를 놀라게 했던 수원 여대생 실종 사건. 용의자가 자살한 가운데 어제는 여대생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도 피해자도 모두 사망하면서 많은 미스터리를 남기게 됐습니다. 한편 평화롭던 시골 마을이 살충제 음료수 사건으로 인해서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의문의 살충제 음료수,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수원역 여대생 실종, 지금 피살 사건이 됐습니다만 피살 사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용의자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대생은 이제 뒤늦게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정말 피해자 또 용의자가 모두 이제 사망한 사건이 됐습니다. 이거 진실이 많이 묻힐 것 같은데 알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전반적인 어떤 사건의 재구성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전반적인 뭐 통신수사라든가 아니면 CCTV를 통해서 전반의 재구성을 한 번 더 해봄으로써 전반 진짜 이제 이게 이제 성폭행 사건으로서 살인 사건으로서 관련된 건지 그걸 좀 명확히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염위원님 가장 궁금한 게 뭐라고 보세요? 이 부분에서 핵심은? 일단은 이제 그 어제도 방송에 많이 나왔지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앞에 프로파일러이신 배 교수님이 계시지만 그 공통적으로 범죄라는 것은 공식과 같은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성폭행 사건이면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패턴이 있고 살인 사건이면 살인 사건에 대한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내용들 지금 뭐 구성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겠지만 그런 내용들 대표적인 내용 하나만 대표적인 게 그 성폭행을 하기엔 너무 많은 거리를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납치된 상황에서 실제 그 화장실 있잖아요. 그 직장 화장실 같은 경우 1km 정도 되는 직선 거리로 돼 있는데 술에 만취한 여성을 1km가량을 데리고 간다는 것 자체가 성폭행을 위한 목적으로는 너무 좀 허술하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네, 또 좀 상황 정황을 지켜보면요. 사망한 용의자의 얼굴이나 가슴, 팔 등에 손톱에 긁힌 상처가 있었다고 하고 또 여대생의 온몸에 타박상이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날의 정황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성폭행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슴에 손톱 자국이 있으려면 옷을 이제 벗겨 있었는데 그 용의자가 상의를 벗고 있었다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그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말하자면 성폭행이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했을 때 발생한 상황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이 복합돼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좀 의문점이 들지만은 그걸 전제로 한다면 성폭행 상황이라고 전제한다면은 사실은 이 피해자가 상당히 이제 술이 취있는 상태에서 그 성폭행을 당할 때 갑자기 깨어나갖고 이런 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용의자가 뭐 심각하게 폭력을 행사한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찰은 용의자 범죄 경력을 조회해봤더니 다른 경력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초범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획된 범죄 아니면 우발적 범행, 자 어디에 좀 무게를 두고 싶으세요? 글쎄 이거는 가설을 두 가지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남자친구랑 있는 상태에서 그 남자친구를 현장에서 이탈을 시키고 그 여자분을 납치해 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분은 뭐 물티슈를 사러 가기 위해서 현장을 이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경찰 측에서도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 내용 자체를. 그러니까 뭔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 납치됐다고 하면 이 범죄 발생으로 인한 충격,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메모리가 확실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여성을 이탈시킨 그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진술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혹시라도 이제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면이 아니었겠냐 이런 걸 첫 번째 가설로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우발적으로 성욕이 너무나 치솟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걸린 거죠. 사냥감이 걸린 상황에서 그 남성을 이탈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 가설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많은 설이나 음모론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폭행 쪽에 가설을 하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남성과 그 여성이 얼굴을 혹시 또 구면이 아닐 것이냐 이런 그 추정을 한다면 시나리오가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위원님은 좀 성범죄 가능성은 지금 낮다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그 화장실에서 많이 뭐 여러 가지 타일이 깨지고 여러 가지 되는데 사실은 그 여성이 상당히 그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과도한 형태 폭력 상태가 있었을 수 있었을까? 혹시 그럼 공범이 있었을까? 아니면 뭐 다른 상황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한 번 정도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물론 그 상황에 둘은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혈흔 혹은 뭐 흔히 말하는 성폭행 관련된 형태의 다른 체액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돼야 되겠지. 그 사무실 화장실로 옮겼잖아요. 예. 일단은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항 흔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그 범행하기 위해서 그 방면 그 지역을 배회를 하다가 어떤 목표물을 뭐 정말 포착을 하고 이렇게 범행을 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두 분은 어떻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저기 연구위원 말씀대로 너무 좀 먼 곳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래. 보통 일반적인 예는 그런 겁니다. 보통 중간에 있는 모텔이나 아니면 그런 데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약물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좀 뭐 혼절시키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범죄자가.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되지만은 어쨌든 성폭행 상황은 맞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표적을 해서 선택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남자친구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인 점도 있고 혹시나 좀 술이 취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이 안 돼서 실제로 물티슈를 사러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재는 우선적으로 이제 그 현장에 있던 사람 진술을 믿어야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일단은 전제를 해놓고 수사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이 여성하고 폭행 상황이 발생한 화장실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그 좌변기가 파손이 될 정도로 폭행을 했다면 쉽게 해서 밀렸다던가 또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계속 부딪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죄송하지만 일반적인 강간살인 패턴에서는 통상 목을 조른 교사를 많이 하게 돼 있는데 과도한 폭력으로 죽은 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여성분 자체가 체구가 왜소하고 술을 만취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할 정도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는 그 프로파일러 측에서 좀 접근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교수님, 이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일단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자기 죄책감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볼 때 이것을 뭐 종이 형태로 남겼는가 아니면 문서를 남겼는가 문자를 남겼는가 그리고 문자 중에서도 단순히 미안하다고 하는 감정의 표현인가 아니면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을 한 다음에 미안하다 했다는가. 그래서 저도 계속 그 작가님한테 여쭤봤던 거고 다른 분들한테 여쭤본 게 그동안 미안했다. 앞에 그동안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앞에 부분 어떤 맞습니다.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워딩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단지 지금 상황에 대한 미안한 거라고 한다면은 성폭행에서 뭐 우발적으로 어떻게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상황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라 그 좀 구분을 몇 개 해갖고 어디에 어떤 내용을 남겼냐고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형식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좀 돼야 되는 거죠. 범인의 심리 상태도 좀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 남자친구도 사실 정신적인 충격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심리 상태라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에서 갑자기 그 벼락 맞은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날벼락 맞은 식으로. 그래서 현재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주검이 돼서 발견됐다.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총상을 입었을 때 그 심리적으로 얻는 그 스트레스에 비해서 자기가 아는 지인이 갑자기 주검으로 발견된 스트레스가 10배가 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을 거고 이 남성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로 심리적으로 치료 내지는 상담을 통해서 보호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만약에 현장을 이탈해서 여성이 죽은 것과 개연성이 있다고 자꾸 자책을 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회에서 좀 방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주 할머니 사이다 독국물 사건으로 좀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4일 이 경북 상주의 조그만 마을입니다. 20여 가구가 사는 곳인데 정말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현지 취재하는 기자들이 그렇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불안하면서도 서로 좀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했을까 과연 이렇게 지금 수사 결과를 좀 노심 수사 기다릴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통의 이제 평온한 마을의 상황에서 이건 뭐 진짜 경찰 동지할 일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겁니다. 특히 또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외부 침입한 적이 거의 없다. 라고 하면 누가 이제 그 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충격적인 패닉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태는. 네, 외부인의 침입이 없다. 그렇다면 마을 주민의 소행으로 지금 좀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경찰에서 두 가지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뭐 20대 남성이 하나 왔다 갔다 서성거렸다. 이것 때문에 그거 하나 좀 찾아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내부자에 의한 소행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독극물 사건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중에 혹시 원한 관계나 대치 관계로 인해서 장난식으로라도 어쨌든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죠.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 입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부자로 거의 확정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압박이 들어가면 다발성 고발 상황이 발생해요. 다발성 고발이라는 거 뭐냐면 북한과 같이 저 사람이 한 것 같아, 저 사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개연성을 만들어갖고 많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범인을 잡지 않으면 그러겠네요. 동네 자체가 민심이 초토화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10월 같은 게 보면 또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고령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이 많은데 이 제초제나 살충제 같은 경우는 쓰고 남은 병에 좀 남겨두기도 하는데 실수로 이렇게 그 주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마셨을 가능성 그건 없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데 이렇게 공동 장소에 그 냉장고에 같은 데를 두질 않겠죠. 말하자면 별도의 어떤 용기라든가 넣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만 거기 넣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보기엔 실수일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냉장고 안에 다른 탄산음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사이다 병에 그걸 주입을 했고 또 마신 분들은 왜 사이다를 골라서 마시는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보통 어르신들이니까 한번 따놓은 걸 먼저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 걸 따기보다는 이게 이제 해놓은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자, 그리고 정 교수님, 그 제초제 있잖아. 이게 2012년부터 판매가 금지됐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제한돼 있고 구입처도 지금 정확하게 명확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이제 그 세계 노동기구나 이런 쪽에서 너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 자체를 금지시킨 이제 살충제가 됐는데 문제는 금지한다고 얘기가 나온 이후에 재고가 순식간에 소진될 정도로 성능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약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팔렸답니다. 그래서 이걸 경찰이 추적하기에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재고 물량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해당 제조사에서 다 회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남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구입을 했다면 농약에 대해서 실명제가 없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습니다. 뭘 독극물을 사가면 이걸 누가 사간다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 한 병만 주십시오 하고서는 그냥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살인병이죠. 화학제인데 이게 무기인데 이걸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개방이 돼 있는 상태고 그때는 더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 독극물 구입자를 찾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범인을 특정하는 데는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좀 범인의 심리도 또 궁금한데요. 지금 마을이 초토화됐고 내부인이라면 그 안에서 같이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어떤 심리 상태로? 보통 이제 우리 공동체 마을 같은 데에서는 겉으로는 평화스럽게 보이지만은 약간의 그 뭐 흔히 말하는 서로 간에 이제 파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것도 좀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한들이 좀 쌓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아니면 일종의 뭐 약간의 좀 자기의 만족감 같은 것도 있지만 지금 상태는 아마 두려움이 제일 클 겁니다. 이 소소한 갈등의 서운함 이게 분노로 표출돼가지고 그런 원한 범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고 그럼. 이제 뭐 다른 경우에서 많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 뭐 같이 먹고 죽자 이런 방식의 그런 공동性그런 게 많습니다. 말하자면 뭐 이 상황 자체가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자살 겸 타살을 하는 형태가 많은 거죠.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특정한 한 명을 지칭한 원한이라고 보기에는 마을 회관 냉장고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범죄의 특징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나를 예를 들면 이건 뭐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나를 뒤에서 욕했던 사람들의 가장 공간이 거기지 않습니까? 마을 회관이고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뭐 좀 그렇죠 입방아라고 하나요? 그런 게 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거기니까 그런 공간을 특정했고 그걸 또 다중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음료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를 둔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는데 용 교수님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이 사이다 그 페트병 뚜껑이 있잖아요. 이게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걸 뭐 어디 떨어뜨려서 잃어버렸을까요? 범인이 왜 이렇게 바꿔놨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르신 범죄의 특성이 치밀하지 않으신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젊은 사람들이 범행을 저질렀다 하면 그 똑같은 사이다 뚜껑을 그대로 이렇게 마개로 캡을 해놨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농약 같은 경우를 이동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자양강장제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을 들고 가서 농약을 따른 다음에 실수로 이제 그걸 갖다가 마개를 막아놓고 넣어놨다고 이렇게 추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경찰에서 수사할 때 이 자양강장제 병 자체가 그러니까 농약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좀 허술한 사람 이렇게 놓고 갔기 때문에
그 주민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마을 입구 CCTV를 지금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네. 자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다병, PT병을 땄는데 네. 장갑을 끼지 않는 이상 다 지문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 뭐 금방 확보되지 않나요? 아 근데 이제 그 요즘에 그 어르신들도 네. 그 수사 드라마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건이 몇 건 일어났었어요. 예, 예. 일어났는데 막걸리 가지고 그때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예, 예. 지문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따거나 돌리는 과정에서 할머니들 여러분들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예, 예. 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문 위에 덮어서 이렇게 눌러갖고 돌리게 되면 당연히 이게 뭉개진다고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확인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잖아요. 6분이 사대병을 돌려 마셨을 경우에 다른 네. 이 지문이 섞일 수가 있게 네. 문제돼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건도 하나 살펴볼 건데요.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수년 동안 자신의 제자에게 심지어 인분을 먹이는 가혹행위, 폭력행위를 일삼은 교수가 지금 적발이 됐는데 저희가 화면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혹행위가 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폭행 및 역기 가혹행위, 자 교수라기보다 사회지도층 지성인이죠. 교수라기보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자 52살의 대학 교수가 29살 제자에게 한 행동들입니다. 야구 방망이로 폭행한 건 물론이고요. 자 호신용 스프레이 그 봉투를 얼굴에 씌우고 저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분을 먹였고요. 폭행 사주 이건 실시간으로 확인까지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외에도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배 교수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교수? 네. 저는 이제 단적으로 예. 화이트 칼리앙 소시오패스라고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 중에서 특히 이제 폐쇄적 권력 관계가 높은 대학 교수, 변호사 같은 그러니까 작은 단위에서 극단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많이 나타나는 거죠. 거기선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통제를 즐기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애자들이죠. 반사적 인격 장애. 저는 이 수년 동안 폭행을 당한 제자분의 심리 상태도 궁금한데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그 폭력이 길들여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과거에 이제 군 문화에서 때리면 그냥 신고 안 하고 맞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런 전제적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소시오패스적인 지휘관이나 지도자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배리어 장벽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요 세계를 못 벗어나게 만들어놔요. 아주 교묘하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폭력 행위는 남들이 봤을 때 말이 안 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 안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보이지 않는 폭력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 폭력 장벽 내에 갇히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그냥 맞으면 맞나 보다, 때리면 때리나 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날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감방에 가둬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교수와 제자라는 특수관계도 있었고 어떤 폭력에 길들여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한 이유 그러니까 왜 금전 문제도 있던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착하다는 걸 악용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자기가 많이 배우고 이런 걸 떠나서 인격 자체가 원래 선풍이 착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날 잘 봐주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 정말 선량한 분들이 계셔요. 이걸 이 교수분은 너무나 잘한 겁니다.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날 떠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악용해서 폭력이 가속화가 된 거죠. 지금 구속된 상태인 것 같은데 교수님 이 정신감정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지금 이 사람의 정신적인 감정을 통해서 사실은 보통 이런 소시오패스들은 치료가 거의 안 된 상태고 이제 격리를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앞에 다른 사건들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자 말고 앞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앞에도 있을 수 있다가 하면 그 피해자를 찾아내서 치료를 좀 받게 해주고 그 원상 회복 줄 수 있는 그것 때문에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자기 감정을 정말 드러내지 않는 어떤가? 정말 정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점수가 적어도 30점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와 제자는 이런 관계였고 주변의 다른 제자들이 또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보면 싸움 잘하는 싸움장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서 맞다가 나중에 이제 그 충성을 다한다고 선언을 하면 다른 애들하고 협박하거나 공격을 할 때 따라가는 이제 밑에 하부조 직원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요게 그 케이스란 얘기죠. 지금 현재 2명의 같이 합류한 제자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전에 폭력의 대상자였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해행위 대상자가 됐다가 시킨 대로 다 할 테니 껴주십시오. 그래서 그 무리에 끼면서 또 다른 이제 공격 대상자를 찾게 된 거고 여기 이제 동질화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미, 놀이로 이렇게
하는 나쁜 상황으로 이제 전이가 된 거라고. 처벌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폭력법으로 처벌이 됐는데 다만 그 이분 아마 제가 볼 때 교수님은 자기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해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염건영 한국보험자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